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트렌드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무아입니다. 오늘 시간도요, 언제나 가까이 인물을 모셔서 즐거운 이야기 들어보는 가까이톡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가수 리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리누입니다. 널 보고 싶어 오늘도 눌러본다 내일이면 후회할 거 아는. 네, 리누 씨 오랜만에 인사 와주셨는데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또 혼자 열심히 음악하면서 저 준비하고 있고 앨범도 지금 계속 잘 내면서 음악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근황 전해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리누 씨를 소개해 드릴 때는 MBN 보이스킹 얘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승한 후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으셨는데 당시 소감 어땠는지 알려주시죠? 그때 제가 거의 무명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좀 많이 힘들다가 그때 이제 정말 운 좋게도 우승을 하게 돼서 많은 분들한테 축하도 받게 되고 해서 뭔가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인생 2막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스킹 우승 이후에 정말 삶이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요. 인생이나 음악적으로 가장 크게 변화했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좀 너무 어린 분들의 타겟팅을 해서 조금 너무 젊은 노래만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보이스킹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연령의 분들에게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제가 정신적인 거랑 아니면 생각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음악에 대한 깊이가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모로 인생 2막이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수로서의 생활도 그렇지만 가수로서 소화할 수 있는 장르의 폭도 한결 더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점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중 앞에 다시 서게 되신 거잖아요. 그때의 심정이나 소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 프로그램에 좀 임하게 됐을 때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었는데 막상 또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또 좋은 기회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고 많은 분들한테 제 이름을 또 알리게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나가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때 또 좋은 기회가 되니까 또 이제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나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리누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생 2막이라는 게 저절로 찾아온 게 절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의 2막을 직접 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아무래도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 당시에 우승을 좀 직감을 하셨나요? 원래는 그게 이제 좀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디션 프로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나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전에 어머니가 좀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니가 제가 가수로서 성공하기를 많이 바라셨는데 그 이제 한을 좀 풀기 위해서 주변에 계속 이렇게 나가봐라 했을 때 다른 프로에 안 나가다가 그래 한번 마지막으로 나가보자라고 생각해서 나갔던 거라서 이게 뭐 우승을 할 거라든지 어떤 그런 예상조차 안 했고 그냥 큰 무대에서 노래 하나 엄마한테 한번 불러드리자라고 생각하고 1라운드 때 이제 엄마한테 불러드릴 노래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이렇게 조금씩 계속 통과하고 올라갈 때 조금 욕심은 났어요. 근데 이거 잘하면 뭐 하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그냥 어머니한테 노래 해드리고 싶다 아들로서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마침 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감동과 뭐 이런 게 좀 더 전해진 것 같아서 운이 좋게 우승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프로든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1등을 하겠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다. 이런 진정성이 있는 리누 씨의 마음이 좀 더 잘 전달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한 게 잠시 공백기가 있었던 만큼 어머니를 계기로 다시 활동을 결심하게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공백기 동안에 혹시 팬분들의 찾음, 외침 이런 건 좀 없으셨나요?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고 근데 다행히 그 인터넷
에서 하는 스트리밍 방송으로 이제 팬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수니까 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싶어 하셨던 게 많았는데, 그때 그런 갈증을 제가 어머니에 대한 이유긴 했지만 팬분들한테는 또 멋진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모습을 좀 해소를 시켜드리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또 계속 앨범 내면서 팬들과의 만남을 좀 많이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인생 2막과 함께 우리 팬분들도 리노 씨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잘 해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오랜 시간 팬분들이 리노의 감성을 기다렸잖아요. 혹시 새롭게 선보이고 싶은 감성이나 계획이 좀 따로 있으실까요? 그동안은 제가 아무래도 발라드 가수라는 그런 좀 꼬리표 아닌 꼬리표가 있어서 항상 좀 슬픈 노래, 이별 노래, 약간 이런 노래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꼭 보이스킹 우승 후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음악을 좀 하면서 너무 한정된 장르에만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좀 밝은 노래도 해보고 뭐 인생 이야기도 해보고 가족에 관련한 노래도 하고 싶고, 그래서 좀 많은 다양한 장르를 앞으로 좀 더 선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공백기 동안에 내적으로도 좀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름 깊어지는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조금 더 호소력 있고 넓은 감정으로 전해질 리노의 노래, 저부터도 벌써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좀 함께 호흡을 맞추시는 동료분이나 프로듀서분들 중에서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죠. 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또 직업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가수 리치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이렇게 행사를 다니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 물론 그 리치라는 친구는 워낙 또 유명했던 친구여서 저는 그 친구를 알았지만 그 친구는 저는 잘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또 행사 다니고 하면서 좀 많이 친해졌거든요. 근데 참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생각도 되게 깊은 것 같고, 음악적인 그런 관점도 좀 저랑 얘기가 많이 통하는 것 같아서 같이 작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같이 좀 음악적으로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 친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같이 할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그럼 리치 씨에게 영상 편지 간단히 한번 보내보실까요? 리치? 카메라 어디만 여기 여기 봐야 보고 되나요? 해주시면 됩니다. 리치야, 형이 사랑한다. 같이 뭐 하나 해보자. 아주 짧고 굵은 러브콜 강렬하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의상도 되게 강렬한 걸 입고 오셨어요. 그런가요? 가운데에 꽃이 딱 있는 게 좀 심장 같아 보이거든요, 지금. 저는 근데 평소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발라드 가수라서 뭐 항상 좀 이렇게 자켓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갖춰져 있는 옷을 많이 예전에는 입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다행히도 그냥 트렌드가 요즘 너무 이렇게 격식 갖춘 옷도 많이 안 입기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다 보니 그리고 니트를 좀 좋아하는데 이런 걸 좀 좋아해요. 얼굴이 못생겨서 좀 화려한 옷을 입으면 좀 시선이 분산된다고 들어가지고 이런 옷을 좀 좋아합니다. 네, 농담도 너무 재밌게 해주시는 리누 씨와 오늘 방송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따 니트 정보가 궁금하니까 저한테 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이 또 개인적으로 요즘 리누를 지탱해주는 힘이 있다. 이게 좀 무엇일까요?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요. 아무래도 팬분들이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표현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관종이라는 그런 저도 그런 이제 사람 중에 하나고, 어떤 누군가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걸로 이제 또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팬들의 그런 사랑이나 뭐 혹은 저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음악을 해가는 것 같아서 팬분들이 항상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음악하고 있습니다. 네, 관종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요즘 관종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관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애정하는 대상에게 관심을 줌으로써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돌아온 리노를 보면서 팬분들께서도 많은 힘을 얻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이스킹 시절 노래에 담았던 진심과 감성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평소에는 그냥 뭐 슬픈 노래 하면 막
돌아와 뭐 나 너 못 잊어 약간 그냥 그런 흔한 류의 노래였다면 보이스킹 때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에 대한 제 좀 진심을 담아서 노래한 게 있다 보니까 어떤 노래할 때 그런 기술이나 테크닉적인 것보다는 그냥 제 진짜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제가 나중에 모니터를 해봐도 평소에 내가 했던 노래랑은 많이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제 선에서 제가 봐도 좀 감동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게 아무래도 좀 더 표현력에 더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진정성이 핵심이다. 네, 정말 맞아요.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수 리누가 대중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길 바라실까요? 예전에는 그냥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노래 잘하는 가수로 항상 이렇게 많이 소개도 됐고 많은 분들께서 야 얘는 노래 진짜 잘한다. 약간 그런 가수로서 많이 지내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뭐 노래는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방 말했던 그 내용이랑 비슷하게 좀 진정성을 담아서 뭐 듣는 사람들한테 그냥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조금 더 마음에 울림이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힘을 더 넣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쪽에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소탈하고 담백한 모습과 함께 강한 의지까지 갖고 계신 우리 가수 리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혹시 앞으로 갖고 계신 방향, 혹은 새로 발표할 신부 계획 이런 것까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악적인 거는 뭐 다양한 음악들을 계속 이제 앞으로 해갈 계획이고요. 정말 그냥 발라드라고 해서 이별 노래에만 치중되지 않게 뭐 이런저런 많은 장르와 많은 이야기들을 좀 담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뭐 음악적인 장르뿐만 아니라 제 감성 표현하는 것들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한정되지 않은 음악을 좀 하고 싶은 게 제 일단 목표고요. 앨범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 달, 저저번 달 이제 꾸준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요번 달 말에도 나오고 11월 첫째 주에도 나오고 아마 거의 한 달에 하나씩 지금 계속 앨범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음악을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계속 낼 계획입니다. 정말 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팬분들 앞으로 계속 기대하고 즐거운 연말까지 쭉 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리누 씨를 모셨는데 대표곡 한 소절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많은 노래 중 나 이 노래만큼은 진짜 자신 있다. 나의 진정성이 이렇게 전달이 될 것 같다. 이런 곡 있으시면 한 소절만 부탁드릴게요. 뭐 물론 제 노래를 해야 되겠지만 제 노래는 다 너무 높아서 또 이 마이크에서 제 노래를 하면 아마 다 찢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잔잔하게 제가 보이스킹 때 우승했었을 때 불렀던 노래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 더원의 사랑아.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이렇게 아픈 내 사랑아 얼마나 아프고 아파해야 아물 수 있겠니. 감사합니다. 아니 직업이 가수셔서 이런 얘기 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정말 잘 부르시네요. 정말 사회를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수시니까 하지만 정말 잘 부르시네요. 감사합니다. 말할 때는 굉장히 약간 수줍수줍하게 조용히 얘기를 하시는데 노래를 시작하시자마자 정말 반전 매력이 뿜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한 소절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영상 편지로 딱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팬분들 그리고 뭐 가족 포함 저를 아는 모든 지인분들 항상 저를 좀 기다려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지금까지 시간들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고 앞으로도 멋진 행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같이 마음 변하지 마시고 항상 저를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음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가수 리누 모시고 함께 봤는데요. 아까 리치 씨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리치 씨가 다음 주 트렌드 코리아 톡톡에 방문해 주실 수 있다. 이런 속보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만남도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오늘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의미 있는 목소리 전달해 주신 리누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편지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슈퍼위크였던 만큼 경제적으로 살펴볼 만한 중요한 이슈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국내 증시가 마침내 꿈의 4천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이 경기의 회복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7일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2.57%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네, 지수 도입 이후 45년 만에 4천선을 돌파했고 국내 성장 채가총액은 3,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상승장을 주도했을까요? 상승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주였습니다. 우리 노무아 아나운서도 10만전자 할아버지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죠. 네, 삼성전자가 마침내 10만전자 고지에 이르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만전자 할아버지 드디어 웃었다, 짤이 현실이 됐다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농담으로 불리던 10만전자가 이젠 한국 증시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관련된 밈을 하나도 놓치고 진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밈으로만 활용됐던 10만전자가 드디어 현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도 4% 넘게 오르면서 53만 원대 신고가를 썼고 코스닥도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을 이끌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의 상승이 바로 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예리한 분석 역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비슷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제의 선행지표가 약화되고 있지만 주가는 사상 최고치라고 평가했고 거시경제와 주식시장은 다르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10월 12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 경제학자 설문에서도 미국 경제가 두 개의 속도 상태, 즉 실물은 둔화되고 주식은 과열된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왓튼스쿨 분석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기대와 유동성 심리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한국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탈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한국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소비와 수출, 고용은 아직 둔화 국면에 있지만 AI와 반도체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겁니다. 결국 이번 4,000피 돌파는 경제 회복의 결과라기보다는 기대감이 만든 선행 신호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결국 코스피 4천이 이미 성장한 경제의 열매라기보다는 그저 기대에 싹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알아볼 이슈가 있죠. 일해도 그대로인 멈춰버린 부의 사다리라는 주제를 또 들고 와주셨는데요. 소득이 늘어서 상위 계층으로 올라서는 국민이 전체 국민 중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의 사다리가 멈추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국민 체감 경제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주식의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우리가 올라갈 사다리가 있는가일 겁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계층이 바뀐 사람의 비율, 즉 소득 이동성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소득이 오른 국민은 5명 중 1명도 되지가 않았고 대부분 제자리에 머물렀거나 오히려 더 낮은 계층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소득계층이 고착되다 보면 경제 전반에도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계층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모두 같은 위치에 머무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한 번 부자는 계속 부자, 한 번 가난하면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이 데이터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로는 어떤 분포가 있을까요? 연령대별로도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계층 이동성은 비교적 높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같은 흐름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단순한 소득 문제를 넘어서 경제의 역동성 자체를 약화시키는 신호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의 사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숫자나 보여주기식 숫자나 지표가 아니라 기회의 복원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사회, 이제는 얼마를 버는지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다시 한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하면 또 송년회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술에 넘치는 송년회 자리는 생각해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취하지 않는 한 잔, 무알콜이나 저칼로리 맥주가 회식을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연말 회식 시즌에는 맥주 판매량은 오르겠지만 술의 도수는 낮아질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셨느냐보다 어떤 잔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시장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국내 전체 맥주 시장은 정체되어 있지만 무알콜, 저칼로리 맥주만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의 무알콜 맥주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415억 원에서 2023년 640억 원대로 2년 새 55%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4년 이후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즉 물가 부담과 경기 둔화 속에서도 술을 덜 마시지만 다르게 즐기는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무알콜 맥주가 유난히 인기를 끄는 걸까요? 네, 핵심은 MZ세대의 가치관 변화였습니다. 우선 건강과 자기관리가 대세화된 건데요. MZ세대는 술로 푸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 날을 생각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분위기만 맞추면 된다는 인식이 회식 자리에서도 확산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칼로리 부담 감소입니다. 편의점 조사에 따르면 무알콜 맥주 소비자의 70% 이상이 2030 여성이었습니다. 맛은 유지하면서도 몸의 부담이 적다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라인 구매 편의성입니다. 도수 1% 미만 제품은 음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마켓컬리, 쿠팡 등 온라인몰에서 쉽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쇼핑에 익숙한 MZ세대와 잘 맞는 구조죠. 도수 1% 미만 제품은 음료로 구분된다는 건 방금 처음 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회식 문화 자체가 달라진 것도 이 같은 사실에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는 잔을 비워야 한다라는 게 추세였다면 이제는 참석이 예의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주류 회사들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이네켄, 칭따오, 테라 등 주요 브랜드가 제로와 라이트 제품을 내놨고 리테일 플랫폼 컬리에서는 무알콜 음료 판매량이 전년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럼 회식 문화 자체도 많이 달라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통 맥주 시장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연말 회식으로 일시적인 출하량 증가는 예상이 되지만 전통 맥주 시장의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의 주류 소비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식은 늘어도 취하는 술은 줄었고 분위기용 무알콜 맥주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흐름입니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게 아니라 세대적인 변화의 트렌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술은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됐습니다. 건강과 자기관리 그리고 여유를 우선시하는 MZ세대의 소비가 주류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올해 연말 주류 시장의 키워드는 가볍게, 건강하게, 즐겁게가 됐는데 무알콜 저칼로리 주류가 불황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회식 자체는 그대로지만 그 안에 어떤 한 잔이 담겼는지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톡톡 시간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문화와 사회적 현상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불황 속 영포티라는 이슈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득 정체 속에서도 소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포티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젊은 감성을 유지하려는 40대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힙의 상징이었던 이들이 요즘엔 허세와 늙은 힙스터라고 불리며 조롱을 받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비를 과연 단순한 허세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영포티 패션, 영포티 브랜드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한때 2030 세대의 전유물이었던 스트리트 패션과 명품 브랜드들로 믹스매치하는 40대들이 늘어나면서 젊게 살고 싶은 중년이라는 밈이 생겨난 겁니다.
젊게 살고 싶은 중년이라 저에게 그냥 재미있는 밈처럼 느껴지는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문제는 이 트렌드가 허세 소비로 불리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40대가 억지로 젊은 척한다,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생존형 소비, 즉 정체성 방어 심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황 속의 소비다 보니까 단순한 유행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40대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전 세대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출 항목을 보면 패션, 뷰티, 자기 개발 비중이 꾸준히 높았는데요. 즉 이들의 소비는 과시보다는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자기 확신의 방식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NS가 중심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변화의 트렌드가 SNS상에서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분석해볼 포인트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SNS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영포티 챌린지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재가 힙하면 안 되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 같은 문구가 붙은 짧은 영상이 수천 개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비는 결국 세대의 언어라는 점, 영포티는 그 언어로 불안한 시대에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허세라기보다는 불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MZ세대가 소비로 자유를 표시한다면 영포티는 소비로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세대별 생존 전략의 한 형태가 된 시대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이슈까지 알아봤는데요. 코스피 4천을 돌파한 기록적인 순간부터 영포티라는 재미있는 사회적인 밈까지 폭넓게 알아보는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경제톡톡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편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와 맛집, 전시, 그리고 핫플레이스까지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목적지, 바로 포항입니다. 2025 포항의 스틸아트 페스티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살펴보시죠. 2025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의 경우에는 철이 예술이 되는 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철강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포항의 정체성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이제 시민들의 참여까지 도와보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빛과 쇠라는 주제를 갖고 지난 10월 25일 개막해서 올해 11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빈 문화창고 1969와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포항을 방문한 김에 축제도 즐기고 포항의 맛있는 먹거리도 같이 즐기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특별한 축제의 매력 조금 더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025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의 경우에는 빛과 쇠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축제는 기존엔 좀 조각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번엔 인물과 기술 그리고 시민 참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철을 단순한 사업의 재료가 아니라 예술 작품의 매개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특별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막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살펴보면요. 포스코 그룹의 임직원 그리고 가족 시민으로 구성된 포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인트리 어린이 중창단의 공연까지 있어서 더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산업도시의 철 그리고 포항 시민들의 음악이 한 번에 어우러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바로 문예철 콜렉티브입니다. 안상수 디자이너와 이섭 큐레이터 그리고 정현과 이웅배 조각가 그리고 칼의 노래로 유명한 소설가 김훈님까지 국내 대표 예술가들이 참여해 철과 인간 그리고 도시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축제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참여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포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죠. 바로 포스코. 포스코가 이번 축제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포스코와 제일테크노스 그리고 동국제강 포항 철강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이제 지역의 철강 기업들이 함께하는 축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과 예술이 하나 된다는 슬로건 안에 모두가 힘을 합친다고입니다. 해와 달의 길이라는 대표 작품까지 있으니까요. 다양한 예술 작품도 함께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를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꿀팁까지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참여와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철철 공작소에서는 전시 연계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철공예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스틸아크 워크숍에서는 작가와 함께 철예술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관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슨트 투어, 그리고 재미있는 스탬프 투어, 그리고 철의 역사와 예술을 잇는 도시 투어까지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한편 관람 프로까지 직접 참가하시면 더더욱 풍부하게 축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포항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과 더불어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포항이 이제 글로벌 해양관광 중심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0월 29일 영일대 수욕장에서는 에이펙 2025 정상회의 기념 포항 불꽃쇼가 열립니다. 그랜드 로보틱 퍼포먼스와 함께 불꽃 드론 아트쇼가 펼쳐지고요. 무려 11월 1일에는 송도 해수욕장에서 낙화놀이와 미니 불꽃쇼까지 함께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포항 국제음악제, 해양미식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뒤를 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항의 관광 성과도 눈부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만 무려 16만 명의 관광객이 포항을 찾았다고 합니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체류형 관광도시로서 포항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 증명해준 셈이죠. 특히 K-드라마 마케팅이 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갯마을 차차차나 동백꽃필 무렵 등 인기 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으로 이제 중국과 대만 관광객들의 발길이 포항에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숙박 플랫폼과 협업해서 에이펙 기간 동안 포항 소재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면 최대 4만 원까지 할인을 해주는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포항에 관람을 방문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주의 깊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시립미술관 그리고 포항의 인프라와 관련된 소식까지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개관한 포항 시립미술관은요. 지난 16년간 스틸아트라는 독자적 브랜드의 가치를 확고히 해왔습니다. 금속과 예술의 융합을 시도하면서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이제 문화도시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보였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도 대단합니다.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세대별로 계층을 달리한 맞춤형 관람 프로그램을 제공했었고요. 여기에도 약 13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에도 잇따라 성장하면서 이 포항시립미술관의 가치를 증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제2관도 완공될 예정이니 이 미술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의 깊게 뉴스 팔로우업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관련된 뉴스는 항상 저희 어디 갈까에서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포항 2025 스틸아트 페스티벌과 더불어 포항과 관련된 이슈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가을 날씨 포항의 바닷바람과 함께 즐기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토대로 포항 관광 즐겁게 즐기시고 행복한 가을 마무리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수도권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 바로 월세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부동산 앱을 보시면요.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고 대신 월세나 반전세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두 지역의 변화가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나타나는 주거 구조 전환의 시도인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나 금리 부담, 그리고 전세 사기 여파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수도권 주거 시장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배경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파급 효과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잠잠하다고 하더라 라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는요, 사실상 숨 고르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거의 불안정해졌고요. 매수 심리가 확 식었죠. 또 그 여파는 바로 임대 시장으로 번졌습니다. 이제 집주인들은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매달 월세를 받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규제 시행 이후 월세 매물이 약 40% 급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도권 전반에 퍼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월세화 시대의 개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는 걸까요? 핵심은 전세 대출의 막힘입니다. 집을 계약할 때 세입자가 잔금일 이전에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거래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끝까지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매달 월세로 수익을 나누는 게 현실적이죠.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월세화는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평가합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들 사이에 전세 불신이 확산되면서요. 차라리 월세라도 안전하게 살자라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 아파트 시장을 보면 그 변화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전세 매물은 약 3,300건 감소한 반면 월세 매물은 3,800건이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6.27 대책 이후 한 달 사이에만 전세는 700건 줄고 월세는 400건 이상 늘었죠.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거래 형태의 구조적인 이동을 의미합니다. 현재 수도권 전체 임대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얼마일까요? 무려 46%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3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이제 전세는 점점 희소한 상품이 되어가고 있고요. 수도권 거주자들의 주거비 지출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월세 실제로 얼마나 오른 걸까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5.2%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나 매매가의 상승률이 1%에서 2%에 그친 걸 감안하면 월세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인 가구와 청년층 밀집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다고 합니다. 서울 마포, 성동, 강서구 일대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 기준 월세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오른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은 점점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 대출 축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버팀목 전세대출 같은 정책금융의 한도가 축소되면서 전세를 유지하던 서민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로 살고 싶어도 대출 한도가 부족해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 월세로 밀려나게 된 것이죠. 결국 대출 규제는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성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의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늘린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대로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 공화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층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청년층의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청년 10명 중 8명은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고요. 평균 연소득은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중 주거비로 쓰는 비율, 즉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0.3%, 즉 월급 250만 원이라면 약 50만 원씩이나 월세로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청년층 자가 보유율은 14.6%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대다수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 상승은 단순한 지출 증가가 아니라 삶의 질 하락을 의미합니다. 청년층은 이제 내 집 마련보다 안정적인 월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치권 현실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최근 한 국토부 차관이 33억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년층의 분노가 아주 컸죠. 주거 불평등이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고위공직자 절반 이상이 한 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실의 월세 시장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건데요. 청년층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라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집값 상승보다 월세 부담 완화를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괴리감이 커질수록 주거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이슈를 넘어 세대의 갈등과 사회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월세화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월세화는 단순히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느는 현상이 아닙니다. 매달 현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계의 자산 형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전세를 통해서 저축형 거주라는 것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매달 소득의 일부를 월세라는 지출로 잃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건 장기적으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월세 지출 때문에 결혼과 출산, 소비 여력이 줄고요. 사회 전체의 활력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즉 월세와는 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리스크로 발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이 너무 커서 세입자를 찾기 어렵다면서 월세로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전세는 어렵고 월세는 바로 계약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반전세를 포함하면 전체 임대 계약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바뀐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지니 양쪽 모두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즉 시장 참여자 모두가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요. 월세화가 장기화될 경우 서민의 자산 형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주택학회는 월세 시장은 한 번 확대되면 다시 전세 중심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결국 자금의 규제 지도가 지속이 되면 한국의 주거 문화가 전세 국가에서 월세 국가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전처럼 금리와 집값만 조정하는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주거비 지원과 세입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정책 방향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대출을 억제하고 공급을 늦추는 방식, 서민의 퇴로를 낳는 결과를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층에게는 장기 고정금리 전세 대출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도 병행돼야 합니다. 월세화는 이미 진행형이기 때문에 늦어질수록 주거 양극화는 심화될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세대 갈등과 지역 격차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청년층 어떤 해결책을 바라고 있을까요? 청년층이 바라는 건 화려한 주택 수요가 아닙니다. 그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인 건데요. 청년층은 내 집 마련보다 예측 가능한 주거비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사 걱정 없는 환경을 원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단기적인 지원보다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2030 응답자의 67%가 월세가 사회 진입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청년 주거 안정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노동이나 결혼, 출산과 경제활동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세화 현상은 단순히 임대 형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구조, 청년층의 삶, 그리고 사회의 신뢰로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대출 규제와 전세 사기, 그리고 불신이 만든 결과물이죠. 하지만 이 현상 경고이기도 합니다. 주거 안정 없이는 사회 안정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시장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정책 전환과 세대 간 공감의 회복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온도는 식었지만 주거 불안의 온도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온도를 어떻게 식힐지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흥미로운 토픽에 대해서 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까 리노의 곡은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 아쉬움 달래보기 위해서 리노의 010 뮤직비디오 감상하면서 우리 리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번호를 눌러 오늘도 썼다 지웠다 010 잊지도 못한 네 번호를 다시 또 누른다 너의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웃고 있는 너를 보면 난 눈물이 흘러 널 보고 싶어 오늘도 눌러본다 내일이면 후회할 거 아는데 오늘은 더 왠지 유난히 더 네가 보고 싶다 불러본다 널 불러본다 010 네 번호를 지워 오늘도 널 잊어보려 용기도 고백도 되지 못할 내 미련한 이 습관이 싫어 널 보고 싶어 오늘도 눌러본다 내일이면 후회할 거 아는데 오늘만은 왠지 오늘 밤은 네가 받아줄 것만 같아서 널 불러본다 어차피 너를 잊지 못할 것 같아 널 보고 싶어 오늘도 불러본다 내일이면 후회할 거 아는데 사랑한 만큼은 아팠던 만큼은 잊을 줄 알았는데 또 눌러본다 널 그려본다